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 부당 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의 간부 A씨가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9시 36분쯤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습니다. A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서울의 화상치료 전문 병원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가 않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좀 전에 분신하신 노동자께서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회동이의 불이 붙는 순간 저도 강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저하고 몇 번만 얘기해보자고 사정을 했습니다. 전화 끊기고 3분 있다 전화 왔습니다. 울면서 전화 왔습니다. 우리 회동이 몸에 불이 붙어서 심장이 멎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과연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 착한 우리 회동이가 왜 몸에다 불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요. 얼마나 공갈 갈치범이라는 게 얼마나 자식들한테 부끄러웠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거는 국가가 살인했습니다. 윤석열이 살인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우리 회동이를 이 정권이 살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5월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이라고 못 알아들어! 근데 그걸 놔버릴 정도의 고통 준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 강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그것까지 무너뜨려 버린, 얼마나 잔혹하고 가혹하게 했으면은 그런 사람이 무너지겠습니까? 진짜 사람이 할 짓을 사람이 할 짓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동생이 그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은, 형도 감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마음 먹을 사람은 아니었다고. 근데 그렇게 만들 정도면은 동생이 겪은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먼저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해동의 형 양혜선입니다. 전 출생은 전라남도 화순군 도안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는 61세. 거주하는 곳은 동두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항으로는 4남 3녀 중에 저는 넷째, 회동이는 막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동생이 좀 사망한 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가 1년이 됐는데 가족으로서 좀 소외, 어떤 좀 감정이 드시는지. 지금도 그 문자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메어지는 게, 제가 처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아침에 동생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5월 1일 아침에. 동생한테 밥은 먹었냐고. 이제 제가 한 8시경에 보냈을 거예요, 동생한테. 밥은 먹었냐고. 그래서 사실 그날 영장 실질심사도 제가 그 시간도 정확히 몰랐었어요. 동생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한테 문자가 왔는데, 제가 나중에 보게 됐죠. 그거를 10시 넘어서 동생의 사고를 접하고 나서. 근데 거기에 형님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누나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 문자를 제가 일찍 확인했으면은, 지금도 그 문자를 지우질 못하고 있어요. 저한테 보낸 문자가 9시 아마 조금 넘어서 보냈어요, 그 문자를. 그럼 제가 그때 만약에 바로 확인했었더라면 또 어떤 상황이 됐을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가슴이
가슴이 진짜 무너져요.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그런 마음을 먹고 선택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걸 형이 옆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제 자신의 어떤 자책감이 머릿속에 사실 떠나질 않습니다. 이제 그걸 견디고 또 일어서서 한번, 그건 나중에 내가 이제 동생 만날 때, 만나는 날 내가 미안하다고, 너의 힘들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형으로서 너무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생을 안아주면 되겠. 그때 동생한테 내가 형으로서 못했던 거 얘기하고. 문득 동생이 많이 생각이 나시겠네요. 생활하시면 문득 동생이 많이 생각이 나시겠네요. 생활하시면. 이 겉모습하고 속모습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겉에는 이렇게 너무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힘든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속마음은 집에 가서 그냥 혼자서 울더라도 그렇게 표시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도 그게 또 생각보다 잘 되진 않더라고요. 감정을 통제한다는 게. 그래서 유달리 또 그래도 막내나 많이 아끼셨을 것 같은데. 동생이 제 바로 이제 밑에 막내 동생이 이제 95년도니까 벌써 30년 다 돼가는데요. 동생 떠나고 그때부터 이제 회동이 하고 얘기를 했죠. 우리 다 아프면 다시 겪지 말자. 이런 아픔은 아무리 힘들고 다시 이런 아픔 겪지 말자. 뭐 맹세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언제쯤 돌아가셨습니까? 동생이 태어나던 해니까 73년도. 동생이 3월 5일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5월 26일 날 같은 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해동이는 아빠 얼굴 모르죠. 형님을 좀 아버지처럼 따랐겠네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뭐 동생이지만 어떤 자식 같은 그런 관계죠. 나이는 뭐 9살 터울이지만은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힘든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런 뭐 저보다도 힘든 사람도 많겠지만은 동생이기 전에 그런 마음이 크죠. 형제가 아버지 없이 또 형제처럼 또는 어떤 부자지간처럼 정말 동기간에 많이 보기도 기쁘셨을 것 같고, 언론 인터뷰에 보니까 또 같이 여기 동두천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하던데 형제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기 동두천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는 동생이 많이 좀 아팠어요.
속초론에서 이제 이렇게 가스 판매업 그거를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그 LPG다 보니까 이 가스를 사용하고도 이제 대금 다해서 납부하지 않고 뭐 이렇게 몰래 가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손실이 너무 컸던 거기 때문에 노력을 아무리 했는데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정리하고 이제 속초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죠. 그때 아이들 둘 데리고 속초 내려갈 당시가 아이들이 2살인가 3살 정도, 한 3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한 1년, 2년 정도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또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사실 30대부터 당뇨병이 있었어요. 동생이 유전적인 거.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 당뇨를 그대로 이렇게 유전적으로 온 것 같아요. 몸 관리 제대로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당뇨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저희도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었죠. 그렇게 아픈 거를. 나중에 이제 갔는데 동생이 모습이 영 이건 아니에요. 얼굴도 뭐 까매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라와서 저희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해동이 형수죠. 그래서 같이 이제 의논하면서 그러면 저기다 놔두면은 계속 저랬으면 동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데리고 올라오자. 그리고 2012년 한 2월경 같아요. 2월경에 이제 동두천으로 이제 내 가족이 일로 올라오게 됐어요. 올라와서 이제 당뇨병 치료부터 이제 받아야 되니까 이제 서울에서 최고 좋은 병원, 제일 전문적인 병원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다행히 그 치료약을 이렇게 맞는 치료약이 되게 있어가지고 한 2, 3개월인가 그때쯤 이렇게 좀 많이 좀 호전됐으니까 통증은 좀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형님께서 하고 계신 일 같이 그러면 당시에는 예. 같이 저하고. 그래도 건강을 많이 회복해가지고 또 형님이랑 그렇게 외부 활동할 정도였으면 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또 같이 하시니까 좋은 기억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의지되고 좋았죠. 동생도 마음 편하게 생각했고 그동안 힘들었던 거를 조금씩 잊어가는 것 같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형한테 이게 그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신세 진다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아픈 것도 있고 자기도 치료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막내지만은 형님한테 아픈 것도 내색도 안 했다고 나중에 알게 됐고 또 건강해지니까 스스로 또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 상당히 의젓한 막내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깊었어요, 속이. 그거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성장하면서 그거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혼자서 가족들 다 생계 그런 어머니 옆에서
거의 살았죠. 떨어질 수 없는, 어머니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죠. 100일도 안 됐으니까 갓난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평온한 그런 성장이 아니고 많이 느끼면 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이 빨리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꽉 찬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의젓하고 이렇게 보면 가족들에게 대한 책임감도 많은 것 같고 어떻게든 또 이겨내서 일하시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스스로 되게 진짜 인간으로서 하기 되게 어려운 정말 힘든 선택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뭐 생전에 듣기에는 노조 활동을 하시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속초 와서 한 1년 정도는 다른 일을 했었어요. 이제 동생이 어떤 가스 쪽에 관련 쪽에 일을 했으니까 한 1년 가까이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동생이 2014년도 아마 7월 달인가 아마 이 속초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여기 그 2015년도부터 아마 건설 쪽에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죠. 동생은. 이제 건설 쪽에 일은 처음 배우다 보니까 사실 일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영역 사무실이나 이제 그쪽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일거리를 찾아 나선 거죠. 나서다 보니까 이제 지방, 뭐 충청도, 뭐 서울, 성남, 안전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니다가 좀 기술도 좀 익히고 나니까 또 자신감이 또 이렇게 생기고 몸도 이제 좀 좋아졌고 그래서 하도급 이제 부분 하도급이죠. 이제 부분 하도급의 하도급이라 그러나야 되나요? 뭐 하도급도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돈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전형적인 그 다단계 하도급의 임금체불.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는데도 돌아온 거는 자기는 하나도 쓸 돈도 없고 심지어 또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겪게 된 거죠. 그 중간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다시 동두천으로 갈 생각 없냐. 아, 형님,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건설노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겠어요. 다니는 데마다 제대로 사람 대접해 주지도 않고 또 임금 체불은 뭐 그냥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건설노조를 찾아 나선 것 같아요. 찾아 나선 거죠. 자기가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그래도 밖에 인력 사무실에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일에 대한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만나죠. 이제 명절 때나 자주 못 가고 명절 때 뭐 어머니 아버지 제사 때 가서 보면은 얼굴이 되게 밝아요. 예전에 그런 용역 사무실에서 일했던 그런 모습하고 달라요. 아,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있고 찾아가고 있구나. 좀 형으로서 마음 편했죠. 근데 항상 걱정은 됐죠. 워낙 또 위험한 일이잖아요. 또 철근공이니까.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건설 현장 보면은 동생 생각 많이 나죠. 그래서 다치지 않고 일해라, 항상. 조심해서 해라.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마음 편하게
편하게 먹고 일해. 뭐 언젠가 우리도 좋은 날이 오잖아. 편하게 일하자. 뭐 형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정도 이루죠. 그래서 가끔 이제 가면은 이제 가족들 미리 연락해서 동생한테 연락해서 같이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얘기 나누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떨어져 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 관계고. 근데 지금도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생은 사실 삶이 간절한 사람이 그러면 어려서 아버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 느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 없어요. 자기도 엄마하고 같이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그 자리가 아버지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놔버릴 정도의 고통 준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 강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그것까지 무너뜨려 버린 얼마나 잔혹하고 가혹하게 했으면은 그런 사람이 무너지겠습니까? 진짜 사람이 할 짓을 사람이 할 짓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동생이 그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은 형도 감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마음 먹을 사람은 아니었다고. 근데 그렇게 만들 정도면은 동생이 겪은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조금만 있다 하면 괜찮을 거예요. 컷을 끊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제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조선일보에 그 보도 나왔잖아요. 한 2, 3일 뒤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저 보도를 왜 내냈을까? 그냥 단순한 보도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저 보도를 할 때, 분명히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 목적과 의도는 아주 나쁜 방법으로 저는 했을 것 것이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밖에 모르죠. 근데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만들려고 한 것은 분명하다. 그게 저희 유가족이 그걸 보게 되잖아요. 저는 아직 그 영상 못 봅니다. 그거 못 보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접했을 때, 그 기사를 봤을 때 저희를 또 고통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저희와 연관성이 있는
건설로제에 분명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유가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원망을 하면 살고 그러려고 하지 않았나. 그 수많은 아마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이건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을 한 거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같은 업계에 있는 기자로서 좀 많이 분노하게 되는데 혹시 보도 전이나 보도 후에나 조선일보 회사를 비롯해서 혹은 뭐 개인 기자나 데스크가 연락이 와 전혀 없었어요. 뭐 공문이나 편지를 보내준 것도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고 딱 제가 접한 거는 그 월간 조선에서 그 유서 대필 의혹 그거 사과 그것도 금방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한참 뒤에 했죠. 그거 하나만 제가 SNS로 제가 확인했고요. 조선일보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 전혀 없었어요. 지금 유가족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바라시는 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수사 착수잖아요. 저희가 기자회견하고 촉구하고 해도 지금 아직 착수가 됐다는 얘기도 접하지 못했어요. 일단 착수부터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시작하면은 그 CCTV를 누가 갖다 줬는지, 누가 유출했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유표한 사람들, 지시한 사람들 찾아내야죠. 그리고 처벌을 받게 해야죠. 그 다음에 그 보도한 언론, 기자, 책임 물어야죠. 나쁜 짓 한 사람 처벌받게 해야죠. 사과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처벌받아야 돼요. 그거는 사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명백한 범죄 행위를 했는데 왜 제가 그거를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91년도에 91년 5월 8일로 기억하는데요. 그 김기설 씨 유서 대필 의혹 아시죠? 그때 그 당시에 조사했던 경찰관, 검찰, 언론 기자, 검사 처벌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저희 같이 똑같은 이런 고통을 또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돼요. 5월 22일 날, 2023년 5월 22일 날 천주교 시국미사 때, 의정부 시국미사 때 제가 얼마나 조선일보가 나쁜 사람들인지 제가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얘기 표현했어요, 제가. 근데 사실 대못도 아니에요, 그거는. 언론인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의 아주 기본 밑바탕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형님께서 그래서
시국미사나 뭐 민중총궐이나 뭐 불러주는 대로 정말 많이 나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다 힘든 일일 텐데 매번 동생을 떠올리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나가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밝혀왔던 억울하고 그런 힘든 것은 사실상 언론이 밝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동생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제 자신이 위로받을 수 있게 그곳에 미사를 다니고 기도를 드리고 하면은 제가 버틸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도 이겨내고 제가 또 무너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또 이렇게 교우분들이 힘내라고 같이 아파하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있다. 당신 뒤에 같이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말고 힘내라. 그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동생 미카엘 기억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게 형으로서 해줄 수 있는 또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기억 속에 더 오래 남지 않을까. 아까 우리 잠깐 카메라 끌어줬을 때 얘기했었지만 우리 제주 씨, 김선희 씨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편을 위해서 해준 것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어지면 안 되겠다. 사람들의 기억을 잊혀지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절실한 마음이 용기를 낸 거죠. 저도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아이들도 옆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살펴야지. 또 본인 감정 수술해야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 확고한 용기가 쓴 거죠.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까 봐 그 역할을 제가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지금까지 사실 서로 말은 안 해도 서로가 갖고 있는 고통은 다 달라요. 서로 표현은 안 하지만은. 어떨 땐 내가 더 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 여동생이 더 클 때도 있고, 또 제시가 더 클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항상 저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해동이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일이다. 이거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싸워야 되니까 서로가 아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형님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어떤 좀 가족들의 바람이 있다면 좀 무엇이 있을까요? 양해동 미카엘, 양해동 열사를 위해서. 저희는 물론
첫 번째는 그 경찰 조사에 대해서 밝히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하고 싶으면은 하고 싶죠. 수사가 어떠했는지, 동생을 죽음으로 몰 정도까지 강압적인 수사였는지 밝히고 싶죠. 그리고 절망으로 빠뜨려 버렸던 어떤 그런 행위들이 과연 정당한 행위였는지 그런 부분 밝히고 싶고요. 또 동생의 죽음 이후에 그 보도한 조선일보 밝혀서 처벌 받아야 되고요. 받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본인은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조선일보 보도를 기정사실화인 양 그대로 옮겨서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를 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원희룡 씨 사과 받아야죠. 그리고 동생이 잊혀지지 않게 양해동은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공부는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 환경이 좋았더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더라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힘들었지만 저보다 몇 배 힘들게 살았죠. 어머니하고 같이 많이 힘들게 살았죠. 제가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제가 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동생을 기억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건설 노동자 5월 1일을 분신한 건설 노동자 양해동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곁에서 노동자를 위해서 살았고 노동자의 삶을 바꿔보려고 자기의 죽음, 고통, 불사하면서 따뜻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하늘에 있는 동생분에게 혹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많죠. 묘지에 가서 제가
마지막 뒤에 가족들에게 쓸 글을 제가 쓰겠다고 했어요. 뒤에 아이들, 쌍둥이 두 아이들, 그다음에 재수 씨,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동생한테. 너가 고통받으며 힘들어했을 동생을 형으로서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왔을 때 형한테 의지하고 싶었는데 형이 그 의지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동생한테 잘못한 거 그것만 생각나죠.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중에 형이 너 만나면 그동안 너가 힘들었던 말 다 들어줄게. 너 안아줄게 꼭.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던 이 세상 나중에 만나서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살자고. 지금은 이제는 너가 짊어졌던 무게, 그 십자가 다 내려놓고 형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편하게 쉬라고 이제. 그 십자가를 형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지지네 또 꽃이 지네 아까운 목숨 꽃이 지네 가지 마라 가시려우 못다한 꿈을 두고 부디 잘 가시오 꽃이
살아온